성과를 내서 국민들이 그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부터 민간과 그리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2기팀이 닻을 올렸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트리플 부진에다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나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기를 타개해 나갈지가 2기 경제팀의 지상 과제입니다. 명실상부한 경제 사령탑으로 인정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깨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할 경제 2기팀의 과제,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제 성적표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홍남기호, 갈 길이 바쁩니다.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와 국민들의 기대감을 들어보겠는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새 경제팀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취업자 증가 수는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고 어느새 경제 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 속에 2기 경제팀은 궤도 수정에 무게를 둔 행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수정 보완하고자. 기업을 겨냥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관건은 기업이라고 강조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계의 규제개혁 요청에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들의 끝장을 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분배 정책을 성장 정책으로 포장하는 바람에 진짜 성장 정책들이 뒤로 밀려버린 모습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성장을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으로서 또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해서 추진을 하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기 경제팀에서 불거진 경제 투톱 갈등설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최악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 2기팀의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자, 순서호 기자. 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했는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요.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경제동향 11월호에 이어서요. 12월호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마저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KDI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 2.5%에 그쳐서 7월 말 전망치였던 2.8%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네. 또 이는 KDI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인 2.6%보다도 0.1%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결국 국책연구기관마저 두 손을 들고 이 둔화에 대한 우려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뼈아픈 진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1기팀은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김한정 기자. 네. 그 홍남기호 출범 직후 11월 고용 동향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취업자 수는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6만 5천 명 늘면서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개선이 됐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깜짝 반등은 사실상 만 65세 이상 취업자와 재정 투입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고령 취업자는 19만 4천 명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네.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이 많은 농림어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은 9만 1,000명이나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30, 40대 일자리가 늘었느냐, 정말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느냐,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음식, 도소매, 경비 이 일자리가 줄지 않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고용은 안 좋은 거죠. 아직 질적 개선으로 보기에는 좀 이르다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런 취업자 증가 수 자체는 좀 회복이 됐는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네, 물론 세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지표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중장년층 고용률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서 회복대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40대 고용률은 79.5%로 0.3%포인트, 그리고 50대는 75.8%로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는데요. 1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실업자 수는 91만여 명으로 지난 1999년 이후 19년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한편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도 그리고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고용 증가가 일시적인지 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는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을 했네요. 네,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과 또 일자리 정책에 관한 소위 반성문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또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성과, 즉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6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만 4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예산들이 나란히 줄었는데요. 예.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또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서 각각 400억 원씩 깎였습니다. 또 졸업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430억 원 가량 깎였고요. 예. 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예산도 400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는 지급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늘려서 내년 1월부터 당초 시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예산이 2,300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시행 시기를 7월로 늦췄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시급함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내년 예산을 조기에 대폭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 중에 하나겠죠. 지난 12일에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의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를 그러니까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놓고 본다면 78%에 달하는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을 해서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와 내년도 경기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각종 경제 시그널이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홍 부총리 취임사에서도 각오가 비장했다는 평가인데요. 자, 어떤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까? 취임사를 쭉 보면 세 가지의 벽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경제 불안 심리, 또 이해관계 조정, 또 정책 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고 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취임 식후에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요, 소통이나 속도 조절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원팀으로서의 청와대와의
친밀한 소통을 강조했고요. 최저임금과 같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난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도 많아서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민간이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시장의 강한 펌프질이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을 붓겠다라고 했고요.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자리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진 경제 활력 대책 회의에서도 고용 개선을 위해서 민간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또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 되겠다라고 밝힌 만큼 기업 현장과 얼마나 소통을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팀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조기 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기경제팀은 홍남기 부총리를 원톱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전망 왜 나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기 경제팀의 교체 배경 중에 하나가 불협화음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선 당시부터 김수현 정책실장 원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운영과 고용 확대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2기 경제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가 대표적이죠. 현 정부에 와서도 소위 왕수석, 실세수석으로 통하면서 진보적인 색깔이 뚜렷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는 예스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청와대가 원톱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상시 협의체도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물밑에서 이 김 실장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텐데요. 자, 김한진 기자. 네. 먼저 국민들은 경제위기팀에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점을 바라는지 궁금하네요. 네, 청년들은 일자리를 꼽았고요. 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소, 그리고 서민들은 전셋값 안정을 새 경제팀에 기대를 했는데요. 바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취준생들이 점점 눈은 또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가기 싫고 하니 취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줘서 중견 이상으로 크고 복지 같은 것도 좀 좋아진다면은 좀 취업난이 극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실제 자영업들이 식구끼리 안 하면 주인보다 종업원이 더 가져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매년 그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다음 이사를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되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고요. 그리고 홍 부총리가 매주 경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 재계나 그 기업인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 그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재계는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온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 그리고 규제 개혁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속도 조절,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산업의 어떤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우리가 남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신산업 관련 규제를 좀 시급히 혁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가 많지만 당장 발등해부른 일자리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문제입니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도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갈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각 사업장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 말까지 유예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네. 그런데 업종에 따라 일이 몰리는 기간에 집중 근로를 하는 탄력 근무제 기간 확대는
국회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왜 무산이 된 겁니까? 현행 3개월인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된 적이 네.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간의 연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먼저 합의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경사노위에서 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의와 타협을 거쳐서 중재안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동계의 불참 속에 협의가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간은 계속 흘러서 내년부터 당장 주 52시간 근로제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새해부터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들은 당장 범법자로 몰리게 될 판인데요. 자,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고용노동부는요, 이 계도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상 경사노위에서 협상이 막히게 되자 일단은 선의의 피해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사노위 중재안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의 근간인 그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개편을 시사했는데 네. 이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에 열렸던 대통령 첫 정례 보고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 그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좀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 설정위원회를 둬서 최저임금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간 설정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런 방식인데요. 내년 5월이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과정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 세 개를 아우르는 포용 성장입니다. 일기팀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집중하느라 혁신 성장은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기팀은 혁신 성장에 한층 더 신경을 쏟아야 합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경제 일기팀은 혁신 성장 부분에서는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기 경제팀은 특히 이제 초기에는 혁신 성장보다는 소득 주도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을 했고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혁신 성장의 로드맵과 또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손에 꼽을 만한 성과가 한 개 정도입니다. 네. 문 대통령 역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화두로 때때로 꺼내 들었지만 정부 부처가 속도를 내지 못했거나 혹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 산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된 거는 인터넷 은행법 하나 됐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먼 혁신 성장. 이기 경제팀은 혁신 성장의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큰데요. 자, 김한진 기자. 네. 이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홍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래부 제1차관으로 창조경제와 연구개발, 그리고 과학기술 전략과 미래인재 등의 주요 업무를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서도 인터넷 전문은행과 의료기기,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과 자율주행 관련 로드맵 작업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후보자로 임명이 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속도가 필요하다면서 혁신성장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법 개정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일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홍남기 부총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부 여당 의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 설득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혁신성장의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인데요. 일각에선 경제 2기팀의 최우선 과제로 이 규제개혁을 꼽기도 합니다. 자, 김한정 기자. 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규제개혁이 시급할까요? 네, 재계에서는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는데요. 홍 부총리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규제로 꼽은 공유경제와 원격 의료 그리고 핀테크로 불리는 금융기술과 같은 신기술이 대표적입니다.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서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 지적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경우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다 다른 제조업 또 서비스업과 맞물리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 특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서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혁신성장 바로 공유경제로 압축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이 카풀이기도 한데요. 최근 카카오택시의 카풀 진출을 두고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홍 부총리가 어떻게 조종자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홍 부총리는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택시기사 사망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당장 택시업계가 대규모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고요. 또 반대로 IT업계는 신시장, 신기술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또 국회대로, 여론은 여론대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카풀 문제가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이해관계 조정의 벽을 넘는 사회적 대타협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홍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홍 부총리가 첫 외부 일정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투자와 고용 부진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가운데 제조업 활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활력이 시급한 가운데 주력인 자동차 분야가 우선순위라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아울러서 자동차 부품 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안다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재계의 탄력 근로제 확대 요구에 화답하는 제스처도 보였는데요.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 기간에 조만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단위 기간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조만간에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포용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일자리 확대가 중요합니다. 홍 부총리의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도 이런 맥락일 텐데요. 자, 송 기자.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는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선업을 꼽을 수 있는데 조선업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바탕 구조조정으로 홍역을 치렀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맏형이죠. 현대자동차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보신 것처럼 부품 업체들마저 지금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마저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경제팀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제조업을 새롭게 살려야 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 접목시켜서 첨단적인 어떤 산업발전 체제를 다시 갖추고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새 경제팀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기업 애로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소통만 해서도 안 됩니다. 현장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지라도 원톱에 맞는 자신의 색깔을 소신 있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이임사에서 말한 인기 없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소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